네, 정가의 흐름을 짚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박상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릴까요?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 사실상 조심스럽게 예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당대표에게 맡기겠다, 위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지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을 어기는 부분을 당대표가 그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은 준연동형 유지가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림이 아주 좋게 된 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텃밭을 찾아서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일정 정도는 좀 깜짝 발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 결심, 어젯밤 최종적으로 했다. 그렇다면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100%라는 게 있겠습니까? 병립형 회기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발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지역 정치부 기자들은 아마 7일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7일이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네. 흔히 정치권에서 이슈는 이슈로 넘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아마 정치의 주요 뉴스를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할 텐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이슈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일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변수가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평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한 게 3세력과 함께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그 국회의원분들과 몇 분과 통화를 했더니 어제 자리를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주도했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준연동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렸던 것 같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로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최근 민주당 내 구도가 친명과 비명 간의 구도 싸움, 갈등 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번 행보가 당내 세력 결집에 있는데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들어주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걸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창당 깃발을 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사실 당초 합류가 예상됐던 두 명의 현역 의원이죠. 이원욱, 조응천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그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불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주도의 삼지대 세력화는 안 된다. 이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응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중심의 삼지대 세력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삼지대 세력화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그러니까 아직 그 표심을 정하지 않는 무당층, 대략 여론조사에서 2층이 한 20% 정도가 잡히는데 2층의 대다수의 절대적인 다수가 아마 젊은 유권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20, 30대 젊은 층을 타겟팅하고 공략할 수 있는 건 이준석이다. 그래서 결국 삼지대 세력이 규합하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준석 중심의 어떤 삼지대 세력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합당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그 전에는 이제 직함이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당명도 이낙연의 색깔이 그대로 들어있는 당명이 그대로 결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견이 있었고 반발이 있어서 결국은 불참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삼지대 빅텐트 이거 가능하겠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사실 중텐트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삼지대 빅텐트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 하나,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삼지대 세력화가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 최대한 텐트를 크게 치고 넓게 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가는 동력은 그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금태섭 대표가 어제 그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했던 말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난 한 달간 삼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 뺄셈의 정치였다. 결국 이제 삼지대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 삼지대 세력화를 삼지대 각 그 세력들이 비례대표 몇 자리를 더 차지하려고 한다는 속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신당은 여기서 접는 게 낫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익,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내려놨을 때 정말 그 덧셈의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 최근의 행보를 보면 주요 뉴스를 보면 삼지대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 다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양당 정치, 극한의 대립의 정치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두 세력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문제인데 결국은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로 힘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만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존 구태 정치를 좀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피로감들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공천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각 선거구별로 컷오프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절차 이제 시작인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 내일 이제 선거구별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160여 명 있는데 20%약 30여 명의 의원들에게 당신은 하위 20%에 해당합니다. 한 통보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전화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제가 오늘 그 몇몇 현역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는 뭐 이미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된 것 같고 내일 통보가 될 텐데 사실상 이제 하위 20%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제 사실상의 컷오프거든요. 네. 뭐 상대 후보들이 뭐 정치 신인 가점을 받고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인데 이제 이 내일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신당으로 이탈하는 세력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지금 내일 이제 컷오프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각 선거구별로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경선에 참여하는 규모가 발표가 되는데 3인 선거구의 경우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1위 후보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명의 후보가 1위 후보로 있는 선거구가 3인 투표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2, 3위 후보가 연대가 되면서 비명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상훈 기자의 생생한 주거정치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